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8주차 국제유가의 비밀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국제유가는 왜 변할까를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비밀 안에는 이제 국제유가는 왜 변할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국제유가를 변화를 시키는 컨트롤하는 조정자는 누가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교시에서는 셰일가스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이제 국제유가는 왜 변할까? 일반적인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원유도 아니면 가스도 그 재화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코카콜라 만드는 것처럼 뭐 일정량을 딱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산한 유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줘서 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유전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활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회수를 더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차치하고 이런 공급 분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가가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도 경기 변동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개월 사이에 유가가 다 올라서 한 80불대 되니까 다시 또 뭐 내년 유가가 100불이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년 유가가 많은 사람들이 100달러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면 또 미리미리 또 사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문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재기를 한다든지. 근데 1년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2022년도에는 한 해 동안에 그 유가의 변동폭이 엄청 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020년 4월에는 이 5월물 현물 유가를 했을 때 미국 텍사스 중진류가 마이너스 37불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값이 마이너스 37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길게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사상 최후로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생산한 원유를 어디에 저장할 곳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측이 불가능하게 국제유가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국제유가가 변동하면 어디나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저유가로 되게 되면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을 포함한 석유 회사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손실을 장부가에다가 기록을 할 때 16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되는 거죠. 한 해의 회사들이 이제 뭐 손실 나는 게. 물론 수익을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40조, 50조 이상의 수익을 내는 석유 회사들이 많았어요. 1년 안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값싸게 회사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큰 회사들이 이런 큰 필드 같은 거를 또 사게 돼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고픈 뭐 공룡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 다 휩쓸다시피 한 것들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쉐보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메이저 회사 중 하나인데, 노블이라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갖다가 뭐 아주 중견기업은 아니죠. 노블도 꽤 큰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또 M&A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가가 낮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M&A 시장이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돈을 갖고 있는 회사나 나라들은 싼 가격에 새로 나온 회사나 아니면 유전을 구매하기 시작을 하죠. 그 대신 이제 어려운 회사들은 결국 팔 수밖에 없으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회사는 더 가난하게 되는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이 석유 시장입니다. 또 유가는 여러 소문에 의해서 단시간에 유가가 하루 사이에도 변하고 수일 사이에도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신 거는 1월에 한 7, 80불 하던 유가가 두 달 만에, 그쵸? 2월, 3월 말에 130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또 100불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폭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폭등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뭐 70불 됐다가 어떤 상황이 안 좋거나 하게 되면 4월 달에 저유가 나와 있을 때죠. 10불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귀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간이 보통 1년 안에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는데 짧게 보면 한 6개월 안에도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단기간 안에 국제 유가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몰리는 세력들도 있지만 한국같이 에너지 자원이 그 부족한 나라에서는 뭐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에너지를 잘 구매하고 확보하는 전략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다른 거랑 달리 장기적인 유가 변동 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70년대로 보면 큰 주기로 뭐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을 이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에는 탐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여기처럼 유가가 높으면은 석유 회사들이 수익 창출이 많겠죠. 그렇죠? 수익 창출이 많으면 이때 뭐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이 늘겠죠. 생산이 늘면 유가가 떨어지죠. 그럼 저유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저유가가 되면은 투자가 부족하죠. 투자가 떨어지죠. 여기서는 투자가 올라가고. 투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 사이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를 한 돈이 언제 생산으로 연결이 되느냐? 한 10년 뒤에 생산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석유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유가 변동 주기를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 산업의 구조와 석유 개발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그 장기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 개발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탐사에서 생산까지 성공하기도 어렵고 기간도 10년 이상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0개의 사업을 탐사 사업을 시작을 하면 석유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0% 정도 성공하면 잘하는 거죠. 자, 우리가 100개의 사업을 하려면 회사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년에 한 개씩 한다 그러면 100년 동안 해야 확률이 적용이 되니까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성공률, 그 다음에 긴 리드 타임. 이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중간고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가 중간고사까지 나올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짧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과목에 따라서는 벼락치기 공부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리드 타임이 길죠. 특히 뭐 국영수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죠. 많은 시간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성공하더라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으니까 결국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탐사에서 성공한 광고를 팔아도 돼요. 다른 회사들한테 돈을 얹어서 팔고 자기는 또 다른 탐사를 해서 성공을 하면 되죠. 그건 결국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석유 상류 부분. 예, 석유 산업은 상류, 중류, 하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류 부분은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 생산하는 일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류 부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류. 하류는 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활용하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죠? 정제, 그리고 석유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중류. 중류는 생산된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처리된 원유나 가스를 필요한 마켓까지, 활용 부서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운송이 결국 중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투자하는 기간에 탐사, 개발하는 기간에는 비용이 마이너스죠. 왜? 투자만 일어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그리고 나서 생산을 개시를 하면 생산 기간이
길다라는 게 있죠. 보통은 뭐 20년에서 30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동해에 있던 동해가스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서 동쪽으로 한 65km 정도 가면 자그만 그 해저 광구가 있었습니다. 그 광구는 제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아마 21년도 말 정도까지 아마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17년, 18년 정도 생산했죠. 작은 것도. 근데 규모가 크면은 수십 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50년까지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죠. 적게 생산해서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익이 나오면 이 투자비를 면적이 같으면 되죠. 여기서 얘가 갖게 되는 데가 해수 기간이에요. 코스트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을 다 해소하는 거. 무슨 비용을? 탐사 비용을 다 해소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생산을 개시한 뒤로는 때에 따라서는 2, 3년만 생산을 해서 팔아도 생산 준비에 들어간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구간에 생산되는 거는 다 뭐죠? 그냥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큰 회사들이 이런 석유 광구 탐사에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어떤 거랑 맞아야 돼요? 유가랑 맞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유가 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유가 때 투자를 하면 생산 투자하는 기간이 준비 기간이 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유가에 장기적인 15년, 20년의 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할 때쯤 돼서 뭐가 높으면 돼요? 그렇죠. 유가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 부분의 상류 부분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긴 준비 기간하고 장기적인 생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잘 분석을 하면 유가 예측이나 그리고 생산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생각하면은 공급과 수요예요. 수요. 그렇죠? 공급. 이게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밸런스가 맞으면은 유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급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장.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배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뭐 파낼 수도 있죠. 그걸 갖다 이제 탱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탱커나 저장 같은 경우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은 못해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공급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공급은 유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급하는 여력이니까 이 광구의 크기, 매장량의 크기, 생산량의 규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전이 많은 지역에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오면은 또 문제가 되죠. 생산 지역에 산불이 나도 그런 연이 있었죠. 그 다음에 투자를 누가 많이 해줘요. 왜냐면 내 돈만 갖고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처럼 퍼블릭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투자비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제일 좋은 거는 그렇죠.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 돼야 뭐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물건들을 또 누가 얼마나 많이 왜? 석유 가스들의 용도가 트랜스포테이션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거나 산업이 죽으면은 뭐가 딸리게 되죠? 수요가 딸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준다. 그럼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는데 공급하는 데서 문을 많이 닫았던 회사들이 바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데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딸릴까요? 공급이 딸릴 수 있죠. 공급이 딸리면은 수요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은 유가가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크게는 공급과 수요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랑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중간 버퍼 역할을 하는 저장 능력, 저장 탱크나 유조선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 비축류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원유를 비축해 주는 걸 우리가 전략 비축류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5천만 배럴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제들이 미화로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유가가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자체가 또 뭐에 의해서도 유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공급과 수요가 또 거꾸로 바뀌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를 공급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3분의 1의 전 세계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오펙 국가. 자, 이 나라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국영석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격이나 규제에 의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펙은 대부분 내셔널 오일 컴퍼니가 있어요. NOC라고 하는 국영석유 회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 유가를 충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감산을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뭐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서 미국이 요구를 해서 원유를 늘려달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증산을 하죠. 그러면 유가를 또 안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르텔처럼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시장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갖다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수요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 가격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되거나 경제, 금융 이런 위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트렌드는 OECD 국가는 경제가 이미 성장이 돼서 향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느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비OECD 국가들이 결국 경제 성장을 갖다가 견인하는 나라들이 에너지의 수요도 견인할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시장의 형성의 조건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있죠. 이 저장되어 있는 거. 이거는 결국 단기간에는 공급과 수요자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변동 요인은 말씀드렸던 금융과 관련돼서 달러와의 가치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위험 등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건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문에 뭐 다음 주에 오펙 국가들이 모인다, 그렇게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어떤 추정을 하느냐, 이번에 모임에서는 유가를 늘릴 건지 아니면 생산량을 늘릴 건지 생산량을 감소시킬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거다. 그거에 따라서 또 유가가 오를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뉴스에 의해서도 국제유가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없어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클 수도 있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유가를 보려면 결국 투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냐. 근데 투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냐는 유가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고유가 시에 투자가 증가하겠죠. 왜? 잉여 자산이 나오니까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대투자를 하면은 비전통 자원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85%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전통 자원에서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유가 때 투자를 하면 10년이라는 일정 기간 이후에
성공을 하더라도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리드 타임이 긴 거죠. 그래서 생산이 만약에 많이 동시에 증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유가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투자금이 감소가 되고, 투자가 감소하면 또 10년 뒤에 생산이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니까 또 수요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가 증가해요? 유가가 증가하니까 얘가 결국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014년도에 유가가 2014년 9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부터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긴축 재정을 하겠죠. 투자금이 쭉 떨어졌어요. 2015년은 2014년도에 돈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게 설마 올해 떨어질까 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컨벤셔널 쪽에는 업스트림 쪽에 투자가 계속 줄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2015년, 16년부터 코로나 지나서 22년까지 거의 한 7, 8년 동안 투자가 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7, 8년 뒤에, 그죠? 한 10년 뒤에, 여기부터 10년 뒤에는 고유가가 올 수 있다는 걸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에 투자를 못한 게 언제? 10년 뒤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2025년 이후에 고유가가 또 한 번 올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그때 따라서 또 다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정학적인 거나 경제 상황, 세계 경기가 죽거나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순전히 투자만 관련되고 석유 EMP의 특성만 반영을 하면은 장기적인 트렌드로 20년 주기의 유가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적인 국제유가 변동을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과거에 거의 20년 동안 저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를 못했으니까, 그죠? 투자를 못했으니까 생산이 줄고 공급이 줄고 수요가 그대로거나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또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닥쳤을 때 유가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요 구간이 일시적으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 났을 때니까 요 부분들 생각하면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고유가였어요. 근데 이 사이에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붐이 일기 시작을 한 거죠. 2005년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생산이 증가를 많이 했죠. 미국의 원유 생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유가가 떨어지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죠.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 나이지리아의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었을 때요. 이럴 경우에 당연히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300만 배럴의 오일샌드 쪽이 공급이 미국 쪽으로 딸리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미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기. 왜냐하면 미국에 오일샌드와 같은 중진류를 정제할 수 있는 중진류 정제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生. 자, 그 다음에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의 일부 인력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펙이 증산을 한대더라, 감산을 한대더라, 모인대더라. 그런 단순한 소문에 의해서도 물리적으로 어떤 변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게 미래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이 움직이죠. 그에 따라서 유가들이 출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공급과 수요를 봐서 이게 고유가 시의 장기적인 과잉 투자가 결국 공급 과잉을 수혜를 했는데 이 디맨드가 이겁니다. 그러면 디맨드가 많으면 유가가 높겠죠. 그래서 이 상지에는 상당히 유가가 높은 시적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쯤에 됐을 때 뭐가 발생을 하느냐.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유가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 이 저유가 공급 과잉은
아마 유가가 높았을 때 투자가 실현이 됐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쵸? 리드 타임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런 공급값을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고유가이길 때 일어난 거죠. 공급 과잉이라 공급이 부족한 거죠. 반대로 이쪽에서는 공급이 과잉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석유가스의 상류 부분의 투자 경향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위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정학적인 위험 중에 뭐 전쟁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허리케인이 오는 경우 열대성 폭우들이 오게 되면은 왜 이 지역에 열대성 폭우가 오게 되면 원유 생산에 영향을 줄까요? 곰이라고 얘기한 거는 걸프, 그렇죠? 이건 만이라는 뜻이죠.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이에요. 어디죠, 여기가? 휴스턴 아래에 있는 걸프 오브 멕시코예요. 이 지역이 뭐가 많으냐면 해상 광고가 많아요.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정유 공장이 손실을 입으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정유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정유 공장이 문을 닫게 되죠. 휘발유 가격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등급에 따른 다양한 그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우들의 기후적인 요건들이 바뀌면 얘가 결국 원유 생산량과 정제 생산량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국제유가가 왜 변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